2004년 7월 26일 저녁 마산의 한 호프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대학 교수가 살해됩니다. 범인은 교수와 오래 알고 지내온 학교 후배 전 씨였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법원은 전 씨에게 맹수보다 위험하다고 질타하면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살해당한 피해자가 단 한 명이었음에도 사형이 선고된 이유. 전 씨가 과거 미성년자 시절에도 살인 전과가 있었고 당시에도 사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9세의 나이에 두 번째 사형 선고를 받은 전 씨는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온 걸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는 두 번의 살인, 두 번의 사형 선고입니다. 네, 두 번의 사형 선고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형 선고를 받고도 사회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사형 선고는 1, 2심 재판이었고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이후 모범수로 가석방됐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대법원에서 감형됐음에도 1, 2심의 사형 선고를 눈여겨본 이유는 당시에 이 전 씨의 나이가 겨우 만 17세였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살인 사건부터 정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전 씨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1972년 당시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둘의 교제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부모님들을 폭행해서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판결을 선고받아서 복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출소하고 나와서 1974년 7월에 이 여자친구가 자신을 떠났다는 이유로 출근 중이던 20대 엄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숨지게 하는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 도주하다가는 택시를 상대로 강도짓을 벌여서 현금을 빼앗았고 경찰의 추격을 받자 인질극을 벌이다가 또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는데요. 결국 검거된 전 씨는 1,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미성년자임에 참작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게 됩니다. 네. 당시가 1972년, 그러니까 50년 전인데요. 1972년이라고 해도 미성년자에게 사형, 또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일 것 같은데 대체 얼마나 죄질이 나빴기에 미성년자임에도 이런 중형을 선고했을까요? 지금은 이제 18세 이상 그 소년범에게만 뭐 무기형 이상을 갖다가 이제 선고를 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이 기준이 16세 이상 소년범부터 무기징역 이상까지 선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성년자인 이 전 씨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무기징역을 받았는가 이것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이것은 그 살인 수법이 굉장히 잔인했다라고 합니다. 그 여자친구를 찾아가서 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도피를 하면서도 강도 범행은 물론 인질까지 잡았던 네. 그런 어떤 그 경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사형이 선고가 됐는데 아까 언급한 대로 대법원에서 이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으니까 오히려 선처를 받은 그런 결과가 된 것이죠. 네. 자, 법원이 이제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이유는 그래도 아직 이제 좋아질 수 있다, 뭐 교화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법원의 바람처럼 교화가 된 것인지 전 씨는 모범수로 가석방이 됐는데요. 전 씨의 가석방 뒤에는 이 살뜰하게 이제 옥바라지를 해준 그 은인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한 번의 기회를 더 받았던 거예요. 네. 초등학교 2년 선배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 워낙 가깝다 보니까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무기징역으로 저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 찾아가겠어요. 네. 면회가주고 편지 보내주고 또 이렇게 모범수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굉장히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옥바라지를 해준 거예요. 네. 그 덕분인지 이제 무기징역이라는 게 형기가 정해지지 않은 거지 뭐 죽을 때까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무기징역에서 20년형으로 감형이 됐고 그래서 93년도에 결국 석방이 돼서 나왔습니다. 네.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나왔으면 정말 마음을 정말 굳게 먹고 바르게 살았을 것만 같은데 이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이 전 씨가 이 사회를 나와서 두 번째 생명을 얻었다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출소한 후에 아마 열심히 살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인들한테 돈을 요구하거나 빌리기도 하고 계속 그랬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상속 관련해서 돈을 한 8천만 원을 벌어서
받아서 그 이후에는 1995년은 결혼을 해서 자녀까지 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 택시 운전도 하고 했지만 열심히 이제 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금 피해자 이 씨한테 좀 의존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이 교수한테 빌려달라기도 하기도 하고 몇백만 원씩 생활비로 가져가기도 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돈의 요구를 하니까 이 교수 역시 자신도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응하지 않았고 이때부터 아마 이 선배한테 상당한 앙심을 좀 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열심히 살아서 은혜를 갚아도 지금 모자랄 판에 이 돈을 요구했다는 거잖아요. 네, 마치 옛 속담에 나오듯이 물에 빠진 놈 구해줬더니 보따리 달라는 격이었습니다. 한 번 거절당한 이후에도 전 씨는 마치 돈을 맡겨놓은 듯이 이 교수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서 돈을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급기야는 이 씨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수년 동안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살해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을 그렇게 도와줬던 은인을 살해했다는 거잖아요. 아, 진짜 이런 사건을 전해드리면서도 이러면 좋은 일을 하던 사람도 멈춤없이 하게 되는 네. 거예요. 누군가에게 재화 다시 뭐 갱생의 기회를 준다? 그게 의미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네. 사람이 딱 그런 사례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년 동안 협박을 했었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 피해자도 내가 이렇게 협박받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증언 녹음하면서 들려주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2004년 7월에 이제 한 호프집에서 이 교수분이 지인들하고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리까지 쫓아와서 돈 빌려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참다 못해서 왜 새벽에 그렇게 전화를 자주 하느냐, 뭐 나한테 돈만 맡겨놓은 거 있냐, 이것도 2년 선배, 초등학교 2년 선배고 예전부터 가까웠으니까 네. 저렇게 질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 새로운 삶을 얻었는데 왜 그런 식으로 사냐, 이렇게 꾸짖었는데 그게 못마땅했던 건지 아니면 그동안 쭉 정말 앙심을 품었던 걸 애초에 실행을 하려고 찾아왔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 술자리에서 잠시 다른 분들이 자리를 비우고 둘만 남게 되니까 네. 흉기를 꺼내서 무차별하게 이 공격을 했고요. 쓰러져 있는 교수를 버리고 도주를 했는데 지인들이 이제 다시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네. 보니까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출혈이 심했고 119에 신고를 했지만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네. 정말 이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모른 척하는 게 정말 낫지 않았나 싶을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자신을 도와준 은인을 살해를 했습니다. 정말 은혜를 원수로 갚았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저는 이제 이 사건이 저한테는 그 개인적으로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피해자인 그 이모 교수가 저하고 잘 아는 지인이에요. 지인이고 이제 그분이 이제 2004년 7월 달에 이 사건이 나고 난 뒤에 그 제가 장례식에도 네. 참가를 했었었는데 지금 이제 이 이모 교수라고 하는 이 분은 어떤 그 성품을 가진 분이냐 그러면 이 불쌍한 사람이라든가 어려운 사람을 보고는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그 사건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어떤 뭐 근처에 있는 칼이라든가 흉기를 사용을 한 게 아니라 칼을 아예 흉기를 가져간 거예요. 네. 처음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양 변호사님 그 얘기를 하셨는데 호의를 지속하게 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갖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꺼내 왔으면 내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나를 갖다 도와줘야 되는 것이 네. 너의 의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주장을 하는 그런 식이 되는데요. 실제로 그 이 사람이 도중에 좀 가석방이 돼가지고 나올 때도 바로 이 이모 교수라는 분이 탄원서를 써줬어요. 네. 그렇게까지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나와가지고는 주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돈을 요구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인간으로서는 이럴 수 없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오 교수님이 그분을 좀 아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 유족들이 그 교수님이 열심히 그 좋은 일을 하시는 걸 뭐 보고 그렇게 이제 지켜봤을 텐데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유족들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굉장히 충격이었죠. 네. 굉장히 충격이었고 정말 아니 보통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분은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네.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 계속 도와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그 어처구니 없는 그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한 20여 년 다 가까이 돼 가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 주위 사람들이 받았던 그 충격
이런 것들은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아, 네. 너무나 이 얘기를 또 들으니까 마음이 더 아픈데요. 은인이었던 이 교수를 살해하고 도주한 전 씨는요. 도주하는 동안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죠? 그렇습니다. 범행 이후에 함안이라든지 진주, 삼천포 그 경남 일대를 지금 배회를 했던 걸로 보이고요. 노숙도 하면서 지금 배회를 하면서 2차 범죄까지 계속 저질렀습니다. 택시 강도를 좀 했는데요. 택시 타고 가다가 강도로 돌변해서 택시 기사를 찔러 중상을 입히고 그다음에 현금 8만 원하고 택시를 갖고 도망가기도 하고요. 결국은 사건 발생 후 한 10일간 도피를 했던 이 피의자 이 창원의 올림픽공원 벤치에서 노숙을 하다가 지금 누구 주민들의 신고에서 검거가 됐었고요. 검거했을 때도 그때도 그 교수한테 찔렀던 흉기를 직접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럴 정도로 정말 어떤 그 뻔뻔한 태도를 계속해서 좀 보였던 것 같은데 김선 기자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검거 이후에도 수사기관이나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하면서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는데요. 이 교수가 신의와 진실을 무너뜨려서 자존심을 상하게 해 응징한 거라면서 별것 아니었던 나의 요구를 거부해 스스로 원치 않은 길을 간 거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이 교수가 초래한 일로 구속돼 고통의 나락에서 헤매고 있다는 그런 황당한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끝까지 이제 반성을 하질 않고 있는데요. 왜 이 전 씨는 끝까지 반성을 하지 않고 이 피해자 탓만 하는 걸까요? 사실 그 17살 때부터 그런 범죄를 저질러 왔던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죄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을 뭔가 좀 교화를 시켜서 제대로 사람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좋은 의도로 자신을 도와줬던 그 사람에 대해서 그야말로 은혜를 갖다가 원수로 갚은 가장 전형적인 것인데 특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그런 어떤 그 수법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 반성이라든가 또는 뭐 자기 행동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점, 인식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좀 전에 이 고시원 그 살해 사건과 지금 얘기했던 것들 조금 연결을 해보면 지금 이제 살해당한 분들이 다 좀 잘해줬던 분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교수님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잘해줬는데 왜 이게 살해를 당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건가요? 글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소위 얘기해서 그 도와주는 사람 또는 그 뭔가를 배려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좋게 받아들이고 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저 사람을 좀 이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생각을 먹게 되면은 똑같은 현상을 갖다가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피해자 같은 경우는 저때 만나러 갔을 때 본인이 저런 피해를 입을 줄 알았더라면 안 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사실은 좀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도와줬는데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해코지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그런 순수한 마음을 바로 이 범인은 이용을 하면서 바로 거면을 치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 사형수로 복역을 하면서도 책으로까지 자기의 어떤 내용을 갖다가 출간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1년 9월 57세가 된 이 전 씨가 자기가 사람을 2번이나 살해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을 기록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소설 형식으로 좀 이렇게 출판사에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A4 용지 221장 분량의 자전적 소설 언어 사용수의 독백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안에 내용을 보면은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한 그런 어떤 주장을 되풀이한 글이기 때문에 그 당시 교정기관이 이를 거부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또 소송을 또 제기를 했어요. 네. 결론적으로는 거의 패소가 되지만 정말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일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사형수로 이제 복역하면서 자기가 책을 쓰겠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요 전에 이제 양 변호사님 결국 이제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다시 이제 사형을 선고받게 된 거죠. 그렇죠. 첫 번째 범죄 때 17살 때 한 번 사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네. 이번에도 다시 이제 2004년도 1심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를 했고요. 아까 이제 교수님은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재판부는 이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맹수보다 위험한 인물이다. 아, 그래서 네. 다시 세상에 나오게 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우리나라는 이제 종신형이 없으니까 네. 무기징역 대신 이번에 아예 사형을 1심에 선고를 했고 또 이것도 다투서 결국 대법원까지 갔는데요. 대법원에서도 이건 뭐 너무나 파렴치하고 이기적인 범죄고 어떠한 참작해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가 없다. 네. 이건 뭐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우리가 정말 맹수보다 더 위험한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연구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